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오늘은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우리 윤승희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윤승희 성도님은 지금 한국에 지난주에 들어가셨고요. 이제 군산에서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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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윤승희 성도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권재수 집사님, 윤승희 집사님, 또 우리 도연이 이렇게 가정이고 저희 교회 나오신 지 한 2년 되셨나요? 네, 이제 2년 다 돼갑니다. 그런데 네. 이제 2년 되셨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승이라고 하고 아마 교회 분들은 저보다 우리 딸 도연이를 많이 아셔서 도연이 엄마로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정책 전공해서 중앙대학교에서 박사를 받고 이후에 스웨덴에서 한 2년 정도 그 사회복지 정책을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주로 봤었던 연구는 가족 정책이었고 그중에서 제가 했었던 연구 주제는 항상 사회 정책이 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 정책이 평등한 것을 만드는지 아니면 불평등을 초래하는지가 항상 제 연구의 주제였어요. 이제 그거는 제 이제 연구의 주제였고, 이 책은 이제 작년에 나온 책인데, 물론 스웨덴에서 제가 겪었던 일상과 그리고 이제 물론 일상적인 얘기도 녹아나 있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 스웨덴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모습 혹은 복지국가의 모습을 그냥 좀 쉽게 에세이 형식으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책은 솔직히 저는 처음 써봐서 처음에는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이렇게 너무 편하게 쓰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쓰기는 했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솔직히 좋은 평을 많이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물론 스웨덴에 가서 그렇기도 했지만 그 전부터 제가 조금 이런 글들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좀 제가 큰 수술을 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하고 이제 제 고향인 군산에 있으면서 그때는 이제 모든 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좀 이렇게 내려놓는 시기였어요. 물론 그래서 제가 힘들었다는 건 아니고 저는 그 시기가 지금도 가장 감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기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그때 당시에는 일상으로 복귀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계속 병원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건 글 쓰는 능력이니까, 물론 이게 아주 잘 쓰는 능력은 아니지만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거라고 생각해서 이 글쓰기 능력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면 어떨까. 정책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분야인데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면 그나마 내가 사회에 어느 정도 글쓰기로 선한 영향력을 조금이나마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썼었던 글이 모여서 결국에는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네. 길었나요, 자기소개가? 아니요. 아니 책도 보면 너무 디자인도 이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되게 여기 보면 일상을 행복으로 만드는 복지 이야기 이렇게 해서 되게 저도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그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또 일반 일상에서 쓰신 그런 경험한 것들을 쓰셨기 때문에 참 그래도 쉽게 또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정책에 대한 책이잖아요. 복지에 대한 책인데 특별히 정책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접근하기도 어렵고 또 사실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좋은 정책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기 보면 그 책에 보면은 좋은 가치를 담고 있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이제 정책이 또 그 나라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승희 성도님 생각하시는 뭐 성도님이라고 해야 되나?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 좋은 정책이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책에도 제가 썼듯이 좋은 정책이란 그러니까 누구나 사회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상당히 좀 모호한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해당 사회의 많은 분들이 저건 정말 문제야. 저건 우리가 꼭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정책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목적이 확실해요.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더더욱이 잘 해결한다면 그 목적 달성을 잘한 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 정책을 그러니까 그 사회 문제를 이 정책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그거는 바로 그 해당 사회의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즉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좋은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이 나뉜다고 보고 있는데요. 좋은 정책이란 그 가치가 상당히 보편적이어야 되고 혹은 그 가치가 사회 대다수의 사람들의 그 윤리적인 의식에 반했을 때도 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일례로 제가 이제 책에서도 누누이 말하는 것처럼 1601년에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 법은 상당히 옛날 거긴 하지만 왜 그 법이 사회복지 역사에서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그게 최초의 그 빈민에 대한 법이었어요. 그 이전의 사회에서는 빈곤한 사람에 대한 정책 혹은 뭐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뭐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혜 뭐 이런 법령이 아무것도 전무했죠. 하지만 인류상 최초로 이 빈곤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그 이전의 상황을 보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다 도시로 몰려들죠. 그러다 보니까 도심 빈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풀어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건데 하지만 그때 당시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빈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철저하게 낙인적이었어요. 배제적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가도구나 혹은 그들이 정말 빈곤함이 철저히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빈곤한 사람은 다 게으르다 혹은 무지하다, 무능하다 이런 거에 계속 낙인을 찍혀줬고 그래서 그런 낙인이 싫어서 나는 빈곤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도망가는 사람한테는 잡아서 인두로 그 이마에다가 인두로 낙인을 찍히는 정도로 그렇게 형벌이 가혹한 제도였죠.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이후 300년까지 계속됐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IMF 이전까지도 우리도 빈민에 대한 정책이 있었어요. 생활보호법이라고. 근데 상당히 배제적이었고 낙인의 효과가 상당히 강했어요. 즉 그 이전에는 우리 사회가 빈곤한 사람은 개인이 무능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봤던 거죠. 하지만 IMF라는 우리가 큰 경제 위험을 겪고 대량 해고를 모든 사람이 경험을 했죠. 열심히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가 갑자기 회사를 잃어버렸어요. 그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게 됩니다. 즉 빈곤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되면서 정책도 변화가 되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그런 제도를 가지게 되죠. 이렇게 좋은 제도는 그러니까 정책은 그 해당 그 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그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가치가 반영이 돼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정책이라 함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바라봤을 때 누구를 배제하거나 낙인하는 효과가 없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런 좋은 정책만이 살아남았고 그런 정책만이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삶을 계속 지켜줬던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래서 정책이 문화를 바꾼다라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게 문화에 영향을 주게 된 거죠. 솔직히 정책과 문화는 상당히 긴밀한 관련성이 있어요. 이전에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연구가 적었는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것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활발해지게 있고 특히 저처럼 가족 정책 그리고 계층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화라는 지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일례로 그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아이를 돌볼 때 주는 수당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양육수당이라고 하죠. 근데 그 양육수당을
그 유럽에도 있는데 남부 유럽에서는 그 양육수당을 부모에게 주는 걸 싫어해요. 왜냐면 그 남부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를 기르는 분들이 조부모예요. 한국과 유사한 상황이죠. 조모가 아이를 많이 길러주고 그리고 부모들은 일을 하기 때문에 부모만이 집에서 아이를 기를 때만 주는 양육수당을 그들은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부모에게 주는 방식으로 바꾸니까 상당히 그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좋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있는 질문. 그러면 과연 이렇게 모든 정책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응이 좋은 정책만 펴야 할까요? 우리는 또 그것에 대한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말은 역으로 근데 스웨덴은 다른 정책을 폈어요. 스웨덴은 양육수당이 아니라 아동수당을 주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양육수당은 집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케어할 때만 주는 수당인데 아동수당은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상관하지 않고 그 아동이 그 국가 혹은 그 시민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주는 그냥 보편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주는 아동 수당을 주게 돼요. 왜 그 스웨덴에서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돈을 아낄 수 있는 양육수당이 아니라 왜 아동수당을 했냐면 스웨덴에서 봤을 때 자, 집에서 누군가가 아이를 봐야 돼. 우리나라도 지금 양육수당 있죠. 양육수당의 전제 조건이 취약전 아동을 집에서 볼 때만이 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집에서 아동을 봐야 된다면 누가 보게 될까요? 대부분은 엄마가 될 것이고 또 대부분은 외할머니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크죠. 즉 스웨덴은 그런 문화를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여성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가족의 부담이 아니라 즉 누군가가 돌봄을 해야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줬고 그리고 다른 나라는 양육수당 즉 다시 여자들을 집으로 회귀시키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실제로 결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양육수당을 많이 주는 나라는 대부분은 저소득 가족의 여성들이 계속 집으로 들어가요. 즉 내가 저소득을 벌어서 바깥에서 일하느니 그냥 아이를 집에서 키우고 돈을 받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은 그래도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양육수당 같은 그 아동수당을 주는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게 여성의 경제 활동률에 전혀 영향을 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높이는 결과가 있었으며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아동 빈곤을 퇴치하는 데 아주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게 돼요.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 해당 사회에 지금 현 사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실제로 외조부가 만약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아이를 본다면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게 실질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정책은 장기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지향하는 사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남녀가 다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어디에서 자라더라도 동등한 권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양육수당이 아닌 아동수당을 줘야겠죠. 똑같이 아이에게 10만 원 주는 거는 똑같다고 쳐도 이거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양육수당보다는 아동수당이 더 좋은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정책만이 문화를 더 좋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책 읽으면서 이제 스웨덴의 아버지들한테 육아휴직을 더 주기 위해서 정부가 네. 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빠들이 더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됐다. 그 글을 네. 들으면서 그렇구나. 또 좋은 정책이 나오면 또 그 나라의 문화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어, 저는 그 책 읽으면서 또 되게 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스웨덴에서 이제 요즘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이념적으로 또 계층 간의 지역 간의 또 갈등이 참 많은데 스웨덴도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3인당인가요? 그 스웨덴의 네. 집권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의 집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또 이런 갈등을 이렇게 좀 이렇게
봉합하면서 갈등을 이렇게 좀 극복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거기 써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국민의 집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스웨덴의 복지국가 역사에서 중요한 정치적인 개념이고 그 복지국가를 형상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집이라는 이 개념을 맨 처음 말을 하신 분이 그러니까 페르 알빈 한손, 그때 당시 3인당 총수였고 이후 32년 3인당이 다수당이 돼서 그 집권당이 됐을 때 총리가 된 바로 그 한손 총리가 얘기를 한 건데 1928년 국회의사당 연설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대략적으로 제가 간추려서 얘기하자면 이제 그 연설은 스웨덴에 가서 역사박물관 가면 거의 매일 틀어져 있거든요. 흑백 그 모습으로. 이제 그 밑에 이제 쭉 자막이 오는데 저는 갈 때마다 그걸 보고 그때 당시 많은 국회의원들이 혹은 많은 시민들이 저 사람의 연설을 보고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상상하면서 보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좋아했었던 박물관이 역사박물관이라서 저 자주 갔었는데 보통 내용은 이래요. 집이라는 것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한손 총리가 말하는 것은 좋은 가정, 그러니까 아주 완벽한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감이 중요한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정보다 좀 더 좋은 가정이라고 함은 그 가정 안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누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형제가 다른 형제를 짓밟고 올라가서 뭔가 이익을 갈취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이들이 천대받거나 학대받지도 않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리고 넘치고 있는 가족은 다른 가족에게 더 아끼고 서로 우애하고 돌보고 그러는 게 좀 더 좋은 가정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스웨덴 사회도 우리 사회도 좋은 사회로 가려면 누군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향유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렇게 빈곤한 사람은 하루에 빵 한 끼, 실제로 그때 당시 빈곤한 사람들은 하루에 빵 한 끼도 못 먹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빵 한 끼를 얻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구걸을 하고 다니고 있다. 우리 현 스웨덴 사회는 과연 이게 좋은 국가인가, 좋은 집인가라고 예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없애기 위해서 계층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그리고 이러한 빈곤 간의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사회를 구상해야 되고 그게 바로 국민의 집이다. 집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한 국가에서 같이 동고동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의 예를 한손 총리는 집이라고 예를 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계약을 맺지는 않죠. 내가 너를 도와줄게 혹은 내가 널 도와주니까 이자를 붙여서 갚어 이러지는 않죠. 하지만 이전에 그때 당시 사람들은 시민권이라고 하면 국가와 시민의 계약이라고 생각해서 계약관계. 근데 이제 한손 총리는 그걸 전혀 우리 어느 가족이 계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인가? 가족은 서로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가족이 이루어진다. 스웨덴 사회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을 해야 되고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국민의 집이고 이거는 바로 우리 당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한 청사진이었어요. 스웨덴 3인당 같은 경우는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한손 총리가 대표가 되기 전까지는 철저히 블루 컬러에 맞춰진 노동자 계급의 그러니까 농민층도 아니었고 노동자 계급에 맞춰진 극소수 정당이었어요. 상당히 좌파적이었고 물론 지금도 좌파지만 그래서 거기에 그런 정당이었는데 항상 선거를 하면 진출을 못하는 거예요. 표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한손 총리가 고민을 한 거죠. 과연 우리 정당이 이렇게 계속 극소수당으로만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게 시민당으로 탈바꿈을 하려면 우리에서 약간 이렇게 노동자 중심의 당이라는 당 색깔을 빼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한손 총리는 그때 당시 많은 당의 당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산층 시민까지 아우를 수 있는 당으로 나가자 해서 이런 연설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것은 1932년에 제 책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때 당시 그 노동자와 그리고 특권층 그리고 정부와의 이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하게 되는데, 물론 평화적인 시위를 하게 되는데 군인과 경찰이 발포해서 시위자들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스웨덴 사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를, 좌파 우파가 서로를 비난하고 노동자와 그리고 자본가 계급이 서로를 비난하는 사회에 직면하게 돼요. 이때 당시 대부분의 스웨덴 중산층은 다시 한번 페른 한손이 말한, 우리 사회가 정말 이렇게까지 이념적으로 첨예해서 스웨덴은 이러다가 망했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합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국민의 집, 그리고 공동체 의식, 연대를 강조했던 3인당이 1932년 최초로 의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의회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다수당으로 해서 집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많은 교인분들이 이제 아부다비에서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우가 있어서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으세요. 또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아부다비에 온 이유도 사실은 한국에서 또 주지 못하는 그런 국제학교라든지 이런 교육을 이제 또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또 교육에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한국 보면은 사교육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름에 가면 이제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과외도 많이 시키고 학원도 많이 보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저는 그 스웨덴에 보니까 문화학교라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스웨덴의 교육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제 책에도 밝힌 것처럼 저는 교육 정책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 그냥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스웨덴을 봤을 때, 제가 제 책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들의 제도도 부럽고, 물론 여러 가지 아이들이 누리는 그 교육적 환경이 부러운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부러웠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런 환경이 있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뛰놀고 싶어도 뭐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에 못 나가요. 혹은 학원 때문에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데 언제 놀겠냐고 이런 얘기가 오겠는데, 저는 이제 스웨덴이 그렇게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겠죠. 그 학교의 부지부터 좁게는 그렇지만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 책에서도 한국의 교육 제도가 후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힘든 게 아니라, 그 교육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치 혹은 시각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좀 많이 스웨덴에서도 생각을 했고, 아부다비 와서 그걸 더 몸으로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게 솔직히, 교육은 특히 저처럼 계층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계층 이동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특히 어느 나라 막론하건 이 교육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뭐 계층 간의 이동을 분석을 할 때 교육 변수가 들어가지 않은 연구는 없어요. 전무예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건 역으로 교육이 만약에 자본주의 시장에 맡겨진 경우 그 결과가 그럼 어떠할 것이냐는 또 되물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육으로 인해서 사회적 이동에 대한 연구들을 쭉 살펴보면,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겠죠. 물론 한국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교육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 그러니까 계층의 이동이 거의 없어요. 이 말은 그 상중하로 단순화 나눴을 때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중이나 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1970년대, 80년대 이후로 더 고정화되어서 상류층은 상류층 안에서만, 중산층은 내려갈 수는 있지만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얘기도 했죠. 사다리를 걷어 차버렸다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올라가놓고 사다리를 걷어 차버렸다고. 그래서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조사를 한 연구들을 보면, 할아버지가 상류층이면 아빠는 상류층이고 아이도 상류층인 거예요. 그 변수가. 이게 할아버지 변수부터 들어가면. 하지만 유럽은 달라요. 이 계층의 이동이 상당히 자유스러워요. 교육을 통해서. 하층에 있는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상까지도 올라가는 게 상당히 지금까지도 자유롭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교육은 계층 이동의 중요한 도구인 게 확실한데, 이것을 그 해당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은 불평등을 가중시키기도 하고 불평등을 감소시키기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과연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저는 여기에서는 어떤 말은 하진 않겠어요. 각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무서워요. 그 아이들을 그 교육 현장에다가 저는 극한적으로 얘기한다면 몰아쳐놓고 그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서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이미 그런 아이들은 지금 사회에 나와 있죠. 물론 그 아이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엄마 아빠의 스케줄에 맞춰서 플랜에 맞춰서 딱딱딱 맞춰서 대학을 온 아이들은 벌써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20대, 30대 초반 그런 분들은 아마 그런 사교육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희 때도 큰 도시에 저는 시골에 자라서 그런 거 못지만 같은 나이 때도 서울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깜짝 놀라요, 저도. 그런데 이제 90년대생은 다르죠. 그런데 과연 그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삶을 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문을 좀 제기해야 된다고 봐요. 여전히 부모의 그늘 안에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는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기를 무서워한다라는. 저는 이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인데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어 하는지도 보여진다고 봐요. 그 재밌는 그냥 연구 결과인데 세계 많은 부모님들에게 가치관 조사를 했어요. 아동에 대한 자기 자녀에 대한. 근데 물론 다른 국가도 그랬지만 유독 한국은 자기 자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의 그 뭐죠? 인격체라고 하는 그 질문 그런 뭐라고 하지? 단어보다는 나의 책임 혹은 나의 소유물 이런 것에 그 단어를 더 많이 선택을 하고 더 많이 쓰셨다라는 거죠. 아, 나 제 대학 어떻게 보내? 제 고등학교 어떻게 보내? 어떻게 하면 좋은 중학교를 보내? 이게 부모한테도 큰 부담이고 아이는 계속 그런 부모의 그런 그런 가치관이 투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대학을 가고 분명히 졸업을 하고 이 사회에 나올 것입니다. 저는 부모가 소유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우리 교육 정책이 이렇게까지 강압적이고 억압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아동 학대 얘기가 나와도 그것에 관련된 법률, 친권에 관련 법률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 정책은 이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서 취업을 하기 위한 거기도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정책하고도 긴밀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드리면 그 대학 진학률이 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가기 힘들다라는 게 아니라 대학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칠게 통계를 내자면 10명 중에 2명만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대학을 가지 않고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이 잘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을 한 사람과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을 한 사람의 급여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큰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물론 있지만 이게 크지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스웨덴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급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해서 빨리 취직을 하는 게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친구가 나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직을 하고 B라는 친구는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하면 오히려 A가 더 근속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가요. 그래서 제가 한 친구한테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대학을 안 가냐? 대학을 가서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니네가 낸 세금으로 저들은 무료로 대학을 다니고 심지어는 뭐 생활보조금까지 받으면서 대학을 다니는데 그러면 너희가 역차별 받는 거 아니야?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공부하기가 싫은데 저 친구들은 공부를 하잖아. 그럼 그 정도는 해줘야지. 물론 우스갯소리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는 공부보다는 빨리 대학 취직을 해서 내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가정을 빨리 가지고 싶었거든. 그래서 출산율도 높은가 봐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저 친구들은 봐봐. 결혼도 미뤘지 모든 것을 미루면서 공부를 하잖아. 사회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4년 보통 2년 반에서 3년인데 3년씩이나 그 어려운 공부를 사회에 공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정도를 해줘야지. 나는 내 삶을 선택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우리는 꼭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만 생각한 사회에서 저는 자라왔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가려진 채 살았는데 저 친구들은 다른 세상에서 사니까 또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 교육 정책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도 스위스에 한 3년 전에 갔었는데 거기 친구가 거기 스위스에 살거든요. 근데 이제 자녀가 4명인데 그 중에서 대학을 갈 애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데도 스위스도 반에서 거의 1명 정도, 한두 명 정도만 대학을 가고 나머지는 그냥 직업학교 해서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뭐 그렇게 그 수입이 적지도 않고 그래서 빨리 음. 독립해서 빨리 돈 벌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다고 그런 애들이 많다고. 대학 가면 너무 예, 힘들어. 빨리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라는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정말 대학은 학자로서 혹은 연구원으로서 공부할 사람, 전문인으로서 할 사람만 가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해서 제가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이랑 정말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학식이라든지 뭐 이런 철학적 생각 이게 절대 뒤처지지가 않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또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외국어 교육을 많이 시켜서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3개 국어는 보통 다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인터뷰 때 한 번은 저희 남편도 따라왔는데 남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고등학교 졸업자가 왜 저렇게 똑똑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부부 다 편견에 갇혀 살았던 거죠. 우리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고졸자가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 얼마나 힘든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는 더더욱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는 거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 이게 지금 대화는 사실은 뭐 또 어떤 이념이나 정치나 어떤 뭐 이런 거와 이제 저희는 교회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면 이제 요즘 특히 한국은 많이 뭐 이념이나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견해가 다르기도 하고 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과격하게 뭐 데모를 할 수도 있고 또 아예 그냥 무관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책 읽어보면 뭐 연금이라든지 또 보험이라든지 또 국가의 중요한 정책은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께서 생각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건강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민으로서 정치를 참여하는 것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될까? 차이가 없는 걸까? 왜냐면 똑같이 옳은 거니까 옳은 것에 하는 건데 뭐 그게 굳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차이가 있겠어?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저는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물론 처음부터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 글을 이런 글을 쓰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재능이지만 그렇지만 소명이라 생각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참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방식으로 참여. 어떻게 다른 식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한국하고 계속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이런 식으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참여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제 제 글에 물론 그게 느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고 근데 대부분 분들이 느끼셨는데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을 마음에 두고 글을 썼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좀 드러나길 바랬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좌파적 성향을 가지신 분도 있고 우파적 성향을 가지시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의 옳고 그름을 여기서는 말은 하진 않겠어요. 옳고 그름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가치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가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파란색 안경이 좋아서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좋고 나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갈등을 유발시키는 문제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은 하진 않겠어요. 우리는 다 각자 다른 처지, 다른 계층, 다른 직업, 그리고 다른 성별, 그리고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공통점은 하나죠.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은 이제 정치는 정치 활동과 또 정책은 달라요. 정책은 어떻게 보면 정책이 입안된 다음에 행정에 더 가까운 그런 제도기 때문에 도구기 때문에 물론 일각에서는 그 정치인들이 이 정책을 도구로 삼아서 미끼로 삼아서 선거에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런 정책은 좋은 정책이 아니니까요. 좋은 정책을 얘기를 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책을 바라볼 때 저는 자신의 입장과 그걸 바라보기보다는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입장에서 좀 많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도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특히 교회라는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존재 자체가 저는 지역사회 혹은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한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에 더 특별한 의미를 두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걸 알지만 저는 그렇게 정책도 이 온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더불어 살기 위한 하나의 그냥 제도라고만 생각을 하시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좌우에 대해서 이런 편협된 생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정책이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삶, 더불어 갈 수 있는 삶, 그리고 이 정책이 이런 올바르고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혹은 우리 손주까지도 물려줄 수 있는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도구로 만약에 작용을 하는지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제가 가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일반 시민과 우리가 다를 점은 정책이 뿌리를 내리는 데는 유럽 같은 경우는 100년이 걸렸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급작스럽게 산업화라는 게 모든 게 다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가장 오래된 연금 정책만 하더라도 이제 20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래서 25년이 완납이라면 아직 완전 수급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이제는 곧 나오긴 하겠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정책의 역사는 짧아요. 그런데 정책은 제가 제 글에 서두에서 말처럼 스웨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부는 못 믿어도 정책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왜 그러냐면 어떤 정책이건 이렇게 길게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정치인들은 계속 바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인을 바라봐서 그 정책을 보는 게 아니라 오래 갈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이 정책에 정말 이타심이라든지 긍휼 혹은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러한 가치가 있다면 이것을 묵묵히 지지해주고 그리고 그 정책이 선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게 참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당부라고 하면 조금 상황을 볼 때 조금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얘기를 할 때 좀 더 낙관적인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좀 우리는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정해서 계속 이 정책을 믿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을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그러면 이런 힘들이 모였을 때 선한 정책이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직접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을 때 저희가 그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책을 비관적으로 하는데 한 표를 던지시기보다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는 잠시 인내해서 지켜보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정책이 선한 방향으로 탈바꿈할 때는 좀 힘을 실어주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움직이는 좀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어렵네요. 지금 어려워요. 그,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 그건 것 같아요. 조금 멀리 바라보고, 네. 인내하고, 계속, 그러니까 유럽이나 혹은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 어떤 하나의 제도나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토의가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조금씩 이렇게 정책들이 발전해서 결국은 좋은 나라를 만들고 또 제도를 만들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그동안 급속도로 많은 것들을 빨리 발전시켜 왔지만 이제는 조금씩 하나하나 천천히 꼼꼼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또 목소리를 낼 때는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가 점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국가를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화해라든지 또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점을 좀 더 이렇게 넓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오히려 갈등을 교회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더 이렇게 통합시키고 또 하나 되게 하는데 이렇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